네, 시작할까요? 네. 맨 뒤에 문 좀 닫아주시고, 그 강의 계획서 잠깐 보실까요? 저희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2차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2달 남았나요? 2달 좀 안 남았죠? 50 며칠 남았더라고요. 네. 죄송해요. 스트레스를 제가 드렸어요. 죄송하고. 자, 50 며칠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이 길면 긴 기간입니다. 이 기간 자체가 너무 짧고 이미 다 당락이 결정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막판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당락이 달라지는 게 좀 수험계의 원리더라고요.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100% 붙겠다라고 했던 학생이 안 되는 경우도 봤고, 조금 힘들겠는데 라고 내심 걱정했던 학생들이 되는 경우도 봤고, 그렇기 때문에 막판 지금 50 며칠 남은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하니까 짧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노력을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6번 남아있는데요.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뭘로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랑 2기까지 다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서 길게 설명을 생략하겠고, 이쪽 가시면 강의 진도표 나와 있죠? 강의 진도표 보시면, 매주 진도가 이슈가 섞여 있습니다. 그쵸? 이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매주마다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직무관리, 확보관리, 평가관리, 각 관리의 내용들은 한 주 동안 공부하기 그렇게 많은 분량이 이제는 아니에요, 사실. 그쵸? 처음 기본 이론을 공부할 때는 이 정도 분량이 엄청 많은 분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몇 회독을 하고 했고, 또 어느 정도 이제 내성이 생긴 상황에서 이 정도 분량은 사실 많은 분량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서브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량이 그렇게 많다라고 느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슈를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총 6회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되나요? 자,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책에 나와 있는 맨 뒤에 나와 있는 10몇 가지 이슈를 하나씩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해당 직무관리나 아니면 확보관리, 평가관리와 같은 해당 기능활동과 관련된 이슈가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비를 못했거나 아니면은 조금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목차를 짜야 되는 문제들을 병행해가지고 매주 나갈 겁니다. 실전에 가서는 문제가 똑같이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똑같이 안 나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뭐 해야 돼요? 목차를 짜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조금 더 실전 연습을 해주시고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제가 이제 시간 한 2시쯤 맞춰서 들어왔죠. 들어와가지고 책 덮으라고 말씀드리고 수험번호 쓰고 지금부터 시작해라 라는 형태로 시험을 조금 분위기를 잡고 제가 나갔는데 매주 시험을 보실 때는 웬만하면 책을 보고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책 안 본 상태에서 상대적 실력을 알고 싶으실 거예요. 그죠?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지 않아요? 좌절만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상대적 위치를 자기가 알아야지 마지막까지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모두 다 똑같은 조건 하에서 시험을 좀 쳤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는 우리 학생들도 시험 보고 또 제가 외부에서 강의하는 곳에서도 시험 똑같이 봐요, 이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전체 어느 정도 수준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3기에서는요. 됐어요? 지금 시림동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밖에 계신 분들까지 제가 동일하게 시험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점수 배점이 뭐면 다 동일하게 나가요. 그러니까는 전체 이혜선 선생님 수업 듣는 학생들 전체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좋은 시기니까 웬만하면은 실제 시험장에서의 조건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자꾸 시험을 응시하는 연습을 6번 해주시면 됩니다. 6번 남았어요. 6번 지나면 이제 저 못 봐요. 그죠? 좋아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회부터 6회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7회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는데 그 7회는요. 자, 오늘 아마 자료 나간 거 보시면 알겠지만 각 챕터별로 제가 기출문제하고 연습문제 표 정리해주고 그동안 우리가 2기, 3기 통해서 풀었던 문제들 목차만 쫙 추려가지고 자료가 하나 나갔어요. 문제 1번에서 넘버링까지 다 해놨습니다. 됐죠? 자, 이 작업이 이슈 쪽에서도 한 번 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슈가 지금 매 주마다 분산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제가 7회차 강의에서 한 번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자료 나가고 문제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할 겁니다. 이슈만. 됐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7회 강의가 있다라고 미리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특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특강은 아니고요. 광고는 안 할 거예요. 우리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마무리 이슈 정리만 한번 탁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걸로, 혼자 정리하고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숙제는 매주 뭐다? 목차집을 괜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게 스탬플러를 잘못 찍었어, 우리 총무님이. 내가 오늘 처음 본 총무님인 거 보니까 새로 오신 분 같아요. 그래서 잘 몰랐던 것 같아. 스탬플러가 어디 찍혀야 돼요?
오른쪽 상단에 찍히면 알맞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문제 1번, 문제 2번. 아셨죠? 죄송해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다 뽑으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그냥 우리가 스탬플러를 바꿔서 찍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연습 문제 표 나가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목차만 나갔죠? 숙제입니다. 숙제 뭐예요? 이 밑에 키워드 달기. 됐어요? 복습 한번 쭉 하시고, 이게 문제 형태로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이거를 목차를 짜면 이렇게 목차가 잡히고, 이 목차 하에서는 이런 구조로 내용이 전개됐었어 라고 해서 구조를 써도 되고 아니면 키워드를 써도 돼요. 구조를 쓴다는 거는 예를 들면 뭘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 사람 문제 1번 잠깐만 보세요. 로마자 1번에 인사관리 제도적 차원이라고 해서 조직 특성에 따라 인사관리 적용이라고 로마자 1번 목차 달려있죠? 그럼 그 아래 제가 뭐라고 썼을 거냐면 인사관리란 인사관리의 의미. 인사관리는 무슨 차원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기능적 차원, 관리적 차원, 그 다음에 제도적 차원. 그 중에서 제도적 차원, 개념 정의라는 순서로 글이 서술되어 있는 내용 자체를 구조화시켜서 구조화된 내용을 쓰셔도 돼요. 됐죠? 아니면 그냥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이런 형태로 목차하고 키워드 정리를 한번 쭉 하는 형태로 연습 문제를 마무리하셔야지 연습 문제를 달달 외우지 마세요. 하셨어요? 달달 외워야 되는 건 뭐예요? 서브노트. 전체를 달달 외우세요. 하셨죠? 외우는 건 전체를 달달 외우는 거고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운 내용 자체를 어떻게 응용해서 실전 문제를 푸는지, 즉 사례집과 같은 용도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복습용으로는 여기 키워드나 아니면 구조화시켜서 내용 정리하는 게 숙제예요. 됐나요? 자, 하기 싫어요 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죠. 뭐 하기 싫은데 제가 어찌 시킬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뭐 제가 뭐 벌을 내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웬만하면은 복습한 티를 내고 싶고 내가 뭔가 물리적으로 결과물이 나와야지만 조금 복습을 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하신다면 좀 이용하셔서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바로 이제 진도로 나갈 건데요. 저희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바로 뭐 합니까? 바로 안 쉬고 다이렉트로 끝까지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사관리 관련해가지고 처음 내용부터 한번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노트는 어디를 펴셔야 될 것 같아요? 서브노트는 3페이지입니다. 자, 일단은요, 인사노무관리 체계. 서브노트는 3페이지입니다. 구조표는 아마 이미 익숙하실 거기 때문에, 구조표래요. 그 문제 리스트 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익숙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앞쪽에 좀 붙여놨는데 별도로 2기 걸로 보셔도 돼요. 제가 몇 부분만 조금 수정하거나 추가했을 뿐이니까 2기 걸로 보셔도 됩니다. 자, 일단 서브노트 3페이지 피시고요. 여기에서는 인사노무관리의 기초라고 해서 인사관리 체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인사관리 체계 같은 거 기억나세요? 한 번만 이제 마무리로 정리하고 갈게요. 인사관리 체계는 총 몇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인사관리 체계. 인사관리 체계는 몇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능적 차원, 관리적 차원, 제도적 차원, 환경적 차원. 총 4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어떻게 이런 4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이론부터 시작했나요? 페이올의 일반 이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페이올의 일반 이론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페이올이 한짓은 딱 2가지라 그랬죠? 2가지. 첫 번째 뭐였어요? 경영활동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라고 해서 경영활동의 6가지 영역을 밝혀냈습니다. 경영활동의 6가지 분야 자체를 두 문자 따서 외우는 것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경영활동의 6가지 분야, 즉 주기능, 부기능으로 나눠져 있는 6가지 분야로 대체해서 내용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경영활동 6가지 뭐 있었어요? 주기능 차원에서는 뭐? 왜 오늘 나 처음 본 여자처럼 왜 이래 또? 왜 그래? 대답해줘도 돼. 자, 첫 번째 주기능 차원에서 무슨 활동? 구매, 그 다음에 생산, 판매 활동. 맞아요? 두 번째, 부기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3가지 뭐 있어요? 재무,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정보관리, 인사라고 해서 6가지 활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페이얼이 말하는 효과적인 경영활동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이 6가지 분야에 뭐가 잘 돼야 된다? 뭐가 잘 돼야 된다? 관리활동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 관리활동은 뭘 말하는 거예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 조직화, 실행, 통제라는 것을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는 거죠. 저희는 심플하게 이거를 플랜 도 C라고 나눠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올의 주장에 따라서 인사관리 체계 자체를 분석을 한다면 인사관리 역시도 뭐다? 경영활동의 일환이다. 맞아요? 그럼 이 경영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된다? 관리가 잘 돼야 된다.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인사관리 구조, 인사관리 체계 뭐가 나오는 거예요? 활동으로서의 기능활동과 기능적 차원과
두 번째, 이 기능적 활동 각각이 플랜 두시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전반적인 인사관리 활동이 잘 되는 거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관리 차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사관리의 기본적인 구조고 골격이었어요. 이걸 우리는 알갱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여기를 탄탄하게 공부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이 알갱이 자체를 잘 공부를 하고 나면 얘가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돼요? 아니죠. 자,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적용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바로 제도적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도적 차원은 뭐라고요?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이 인사관리의 차원이 다르게 적용되는 형태 자체를 말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조직의 형태를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었어요? 제조기업과 서비스기업. 맞나요? 자, 제조기업과 서비스기업 같은 경우에는 양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제조기업과 서비스기업 차이. 기업의 차이. 자, 제조기업과 서비스기업의 차이는 특히나 저희가 이 직무 차원에서의 차이점 위주로 많이 살펴보는데요. 왜 직무 특성에서의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요? 이유는 하나. 인사관리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뭐를 전제로 이루어지니까? 직무를 전제로 이루어지니까 직무의 특성을 먼저 밝히는 거고 그 직무 특성에 따른 기능적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는 것이 기본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조기업과 서비스기업의 직무 차원에서의 특징을 살펴봤었습니다. 됐나요? 직무 차원의 특징 뭐 있어요? 이러면 지금 되게 추상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구체적이다, 비구체적이다? 맞아요. 그걸 조금만 더 구조화시켜서 비교를 해보면 세 가지 차원에서의 사실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차원에서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오늘 왜 그러지? 왜 화가 났어? 다? 투입 기술의 차이. 그죠? 제조기업은 투입 기술이 구체적이고 서비스 기업은 투입 기술이 추상적이었죠. 맞아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산출물의 차이. 제조기업은 산출물 역시도 명확하게 측정이 가능하지만 서비스 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 산출물이 무형성을 지니는 특징이 있었잖아요. 그죠? 마지막 특징 하나만 더 잡는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다? 조직의 목표. 제조기업에서 목표는 보통 뭐다? 효율적 생산. 서비스 기업의 주요 목표는 뭐가 된다? 고객 만족. 즉 다양한 고객의 니즈 충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구조화를 조금 시켜놓으면 기억이 좀 잘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 특징 차이에 따라서 뭐가 다르게 전개되는 걸 봤어요. 우리가 기능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기능 활동의 차이를 살펴봤었어요. 여기서는 조금 글짓기 하는 거 지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실전 가서는 어쩔 수 없이 글짓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 글짓기 해도 돼요. 다만 이걸 글짓기 하기 위한 중심축을 뭘로 잡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기능적 활동 문제 검토, 기능적 활동 차원으로 검토하라는 문제 오늘 2개나 풀었죠. 그죠? 50점짜리 문제도 그랬고 25점, 그러니까 3분 문제도 그랬고. 그죠? 오늘 이걸 확실히 한번 잡고 가려고 그래요. 됐나요? 자, 기능적 활동으로 검토하라라고 한다면 보통 확대보유방이라는 4가지 활동 차원에서 검토를 합니다. 됐나요? 확대보유방에서 보통 많이 또 검토를 안 하는 아이는 누구다? 확대보유방 중에서 방. 방은 쓰는 말이 맨날 똑같기 때문에 방출 같은 경우에는 상세하게 안 나와 있는 책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뭐가 대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평계보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됐어요? 자, 여기는 문제가 주어지는 거에 따라서 검토를 하면 되는 거지만 문제가 만약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확대보유방으로 가든가 아니면 두 번째 확평계보유로 가든가 그건 여러분 선택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인사관리 활동을 툭툭툭툭 쳐줄 수 있는 능력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글짓기 해도 돼요, 여기. 대신 이 글짓기로 들어가기 위한 중심축을 잘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1번 문제로 한번 풀어봤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도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조직 자체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방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까지 고려한다? 환경적 차원이라는 요소까지 고려하게 된다. 라는 내용으로 해서 인사관리 전반적 체계는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사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차원은 2가지. 뭐라고요? 기능 차원하고 그 다음에 관리 차원. 그렇죠? 기능 차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경영 활동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즉 경영 활동의 하위 활동으로서 인사관리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우리는 기능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능 활동은 뭐를 전제로 이루어진다? 뭐를 전제로 깔고 이루어진다?
직무 자체를 전제로 깔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관리를 먼저 살펴보는 거고 그 다음에 확대보강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각각의 기능활동 차원이 관리적 차원에서 잘 이루어져야지만 효과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그러죠. 인사관리도 똑같다. 경영활동의 일환이니까 얘도 관리적 차원에서, 즉 플랜도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만 효과적인 인사관리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인사관리의 기본적인 구조는 저 두 가지 차원. 됐나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사관리 기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보니까 첫 번째 조직 특성에 따라서 저 기본 권력이 다르게 적용되는 거고, 조금 더 확장하면 외부 환경으로부터 조직이 영향을 받으니까 환경적 차원에서도 다르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관리 기본적인 체계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능, 관리, 제도, 환경 차원이라는 네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서는 한 번도 문제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25점짜리 문제로 풀어봤었죠? 그래서 제조기업과 서비스기업의 직무 특성에 따른 인적자원관리 방안이라고 해서요. 직무 특성에 동그라미를 쳐서 여기를 최대한 차별화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활동은 누구나 다 글짓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를 못 쓰는 사람은 없다. 인사관리에서. 됐나요? 그래서 직무 특성 쪽을 차별화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 모범 답안에는 제가 저렇게 세 가지로 구조화시켜서 내용 전달 안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저렇게 차별화를 시켜줘야 돼요. 아셨죠? 추가적으로 하나 필기해 놓고 이런 식으로 내용 정리하면 되겠구나 라는 아이디어만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1번 문제는 2기 때 풀었던 거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인사관리 자체의 구조를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이 뭐가 되나요? 이 인사관리 자체의 뭐다? 과학적 접근 방식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봅니다. 됐나요? 자, 인사관리의 과학적 접근 방식이라는 건 뭐예요? 과학적 접근 방식? 이거 뭐예요? 인사관리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활동을 전개하는 걸 인사관리 활동이라고 하는데 저 기능적 활동은 뭐를 전제로 깐다 그랬어요? 직무. 직무 자체를 전제로 깔고 해당 직무와 관련된 기능활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인사관리는 직무와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즉 직무와 사람의 적합성을 나타내기 위한 관리 기법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됐나요? 그럼 이 직무와 사람 간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건 제가 뭘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현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기술할 수 있고, 그리고 인과관계 자체를 설명할 수 있으며, 세 번째로는 뭐다? 이 인과관계 설명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당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겠다라는 뭐까지 가능하다? 예측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뭐를 위해서요? 통제 또는 관리 변화를 위해서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과학적 접근 방식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해당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하는 과정 자체를 저희는 과학적 접근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사관리 자체의 과학적 접근 방식이라는 거는 직무와 사람 간의 적합성, 즉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점 자체에 대한 뭐가 바뀌는 거예요? 이론적 접근 방식이 달라지는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과학적 접근 방식은 저희가 역사적 발전 흐름에 따라서 살펴보면 첫 번째 어떤 흐름이 있어요? 기계적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기계적 접근 방식은 어떤 방식을 말하는 건가요? 직무와 사람 간의 관계를 어떻게 봐요? 직무라는 것은 이거는 딱 하나예요. 심플해요. 직무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 효율과 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보편론적인 관리 방식으로 구조화를 시켜놔요. 그냥 쉬운 말로 뭐다? 직무를 세팅을 잘해놔. 최적의 방법으로.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세팅해놓은 상태에 일방적으로 갖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계적 접근 방식의 대표주자 누구예요? 이론적 대표주자. 아담스의 분업의 원리, 그 다음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효과만 간단하게 조금 본다면 효과래요. 내용만 잠깐 간단하게 본다면 얘네들은 직무 자체를 어떻게 바라봐요? 직무는 최대한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단순하게 쪼개져서 구조화되어 있어야 된다.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업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단순화시켜놓은 과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사전에 시간동작 연구를 통해가지고 밝혀놔야 된다. 그래서 그 밝혀놓은 조건을 계속 유지시켜야 된다. 이게 뭐예요? 표준화잖아요. 그죠? 분업과 표준화라는 걸 통해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밝혀내고 그 방법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쵸? 두 번째, 사람 자체는 어떻게 바라봐요?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냥 이렇게 정해놓은 거를 뭐 한다? 굴리는 하나의 요소, 부품일 뿐이잖아요.
그죠? 사람은 이렇게 봐요.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 요소로 봐요. 됐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단순한 생산 요소. 이들의 감정 고려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물적 요소하고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얘는? 인간 소유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자, 조금만 더 상세하게 볼게요. 분업과 표준화를 통해서는 효율적 생산이라는 거 가능한 거 맞아요.